안녕하세요. 요즘은 습하고 더운 날씨가 한창인데요. 이런 날씨에는 불쾌지수가 참 높죠. 짜증도 낼만 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기 쉬워요. 요즘 같은 날에는 우리 사연을 나누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남자입니다. 제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몇 번을 썼다 지웠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못난 글 같아 망설이다 겨우 다시 시작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독수리 탑업이라 쓰는 속도는 느리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 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는 꿈이 무척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뭐 다들 그렇겠지만 저는 커서 뭐가 될지 물으면 대통령이라고 대답했어요. 대통령이란 직업이 제일 높고 위대하며 멋진 직업 같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무엇이든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 주목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의 저를 만든 게 분명했겠지만요. 지독한 가난도 한몫했을 겁니다. 어릴 적 제 동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하나 사 먹을 때 별로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집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고 뒤에서 숨어야 했던 제 모습이 참 싫었거든요. 성격은 타고나길 잘 말도 하고 행동력도 있어 대장같이 남들에게 보이곤 했는데 돈 앞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비굴하고 비참해 보였고요. 제가 보는 부모님 모습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기사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집에 계셨는데 특히 아버지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며 비에 맞추는 모습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요. 가겠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모시는 사장님의 한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는 그분의 수행기사였는데 아버지는 그 사장님이 월급도 두들겨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준다며 사장님을 좋은 분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장이란 놈은 항상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아버지를 대하고 아버지가 비위 맞추거나 할 때면 좋은 아빠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눈물을 흘리며도 좋은 분이라고 하셨지만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한편으로는 왜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없는 걸까? 나는 왜 힘이 없는 집에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은 어린 시절 내내 절로 괴롭히고 갉아먹었고 나중에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무슨 꿈이야? 공부나 열심히 해. 내 머리로는 아무것도 못해. 등신아. 맞아. 꿈만 그네조는 가끔은 중학교에 오르고 난 후 돈을 잘 벌어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겠다는 허풍을 떨며 다니는 절 비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짓궂은 애들은 저렇게 말하곤 했죠. 그럴 때면 전 그 학기 미친 듯이 밤새 공부해 성적으로 보여주곤 했어요. 그렇게 그 애들 코를 납작하게 눌러준 후 좀 더 질 나쁜 말을 하는 몇 놈들에게는 주먹으로 때리며 코피를 터뜨려주기도 했죠. 저는 이렇게 조금 독하다면 독한 놈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공부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꾸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바짝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통 아이들과 어울리며 놀기에 빠져 있었죠. 외려 성적이 어쩌다 잘 나온 날에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서는 참으로 막막했어요. 학교에서는 대장이었지만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요. 한순간엔 할 일이 없어진 느낌이었죠. 더 이상 제 곁에 놀아줄 친구도 없었고 어떤 집단에 속할 수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오늘은 아버지와 소주 한잔하려던 참이었어요. 기울어진 채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 이야기에 아버지께서는 군대에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신교육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대로 일단 군대에 다녀오자는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는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이나 강연 등을 듣기 위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적성에 맞고 해봐야겠다는 생각까지 한 사업이 있었죠.
당시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군대에서 만난 선임 형이었습니다. 그 형은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다가 군대에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형을 잘 따르는 제가 예쁘게 보였는지 아니면 제 처지가 안타까웠는지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형, 저도 형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요? 그럼 당연하지. 너는 모든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일단 시작해봐. 시작이 반이야. 시작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우린 그런 사람들이랑 달라. 네, 저도 형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저도 그 형처럼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기 자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명 노가다인데요. 새벽부터 일어나 몸이 추운 날까지 일하고 나서 소주 한잔하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가다를 전전하다 보니요. 시간이 무척 빠르게 흘러간다. 쓸 데가 없어서 돈도 잘 모으게 되었고 원하던 목표 금액을 모으는 데에는 2년 정도가 걸렸다. 그런데 2년 동안 쉬는 날이 별로 없이 계속 일을 해서 몸이 여러 부분에서 고장 나 고생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저에게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의 모든 재산을 투자한 사업은 1년도 되기 전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는지 말씀드리면 정말로 기쁘지 않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그 형이 저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건 모두 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충격을 받은 것은 어마어마했어요. 어떻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매일같이 소주를 마신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어린 시절엔 인간들의 잔인함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사기꾼을 알아볼 줄 몰랐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버렸는데 그래서 충격이 더욱 커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하루 종일 지하 단칸방에 갇혀서 술만 마시며 살아온 것 같아요. 진수야, 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너의 몰래 소비하는 습관을 알아서 망신받을 거야. 진수야, 그런 말 좀 그만하고 아빠랑 더 이야기해봐. 아빠, 엄마, 다 나가주세요. 왜 이딴 소리로 날 당황하게 하느냐. 누나까지 와서 뭘 함께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들부들 떤 것 같았는데 정신 차리도록 노력하셨지만 당시엔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인생이 어찌나 처절한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5살 찌질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방황은 꽤 오랜 기간이었지만 어느 날 종착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 달 내내 술만 마시면 죽을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고 그때부터 우리 누나와 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일을 그만두고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음식을 사주었고 형도 일을 하면서 주말마다 집을 찾아와 돌봐주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가족이어서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죠. 그 덕분에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기 위해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나가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진수야, 혹시 공부해 볼 생각 없니? 공부? 갑자기 무슨 공부야? 너 어렸을 때 공부 잘했잖아. 기억 안 나.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반짝 공부하면 시험은 무지 잘 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 무슨? 완전 국민학교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니야. 누나 생각엔 내가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어디든 붙을 것 같아. 누나 친구들 중에서도 시험 턱 붙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애들 많아. 한 번만 생각해봐. 어이없지만 누나의 그 말은 제게 작은 희망을 갖다 주었어요. 꺾인 제 삶에도 반짝이는 희망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솔직히 굳이 또 잘 안 되는 마당에 정말 공부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공부하고자 마음먹은 뒤 갑자기 집 앞 도서관으로 달려가 책을 찾아 해보고자 했던 것이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대장질이나 좋아했던 놈이라 무슨 선생님이냐 하겠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즐거웠던 시절은 바로 학창시절이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한 것 같아. 진수야, 대학 등록금도 걱정하지 마. 누나가 돈을 많이 모아 두었으니 지원해 줄게. 당신 누나는 결혼 자금으로 모아 두었던 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돈을 털어가며 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누나에게도 분명 큰 돈인데 아쉬워하는 기색조차 없었죠. 현재 생각하면 누나 같은 은인이 없습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제 꿈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야 했을 테니까요. 공부 왜 이렇게 어렵냐? 미치겠다. 진짜 머리가 굳었나 봐. 거기다 제가 대학 다니면 한 번씩 이런 투정을 부를 때 그조차 받아주며 잘하고 있어. 이놈아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공부를 시작했을 때 열정과 패과는 달리 막상 오래 앉아있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아 지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누나가 희생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희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정신도 말끔해졌어요. 저는 그런 험난한 시기를 거쳐 마지막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누나와 얼싸안음이 울었어요. 둘이서 눈에만 보이는 집 옥상에 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축하 파티를 했어요. 갑자기 띠걱 울음이 터져서 나도 모르게 따라 울게 되었죠. 그 정도로 힘들고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고 난 후에는 설레이는 나날을 보내다가 수원에 있는 중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럴 것 같지만 첫 수업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긴장된 마음으로 책을 들고 들어가면서 아직도 설레일 거예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본 순간 아이들이 이제 내 아이들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그 순간에는 무척 큰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정원도 꽤 많았고 학교도 너무 복잡했어요. 수업 시간이건 쉬는 시간이건 청소 시간이건 북적거리는 아이들이 선생님 하며 개구쟁이 장난을 했거나 몇 번 가르쳐준 것을 이해하지 못해 물어오는 아이들도 있었죠.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때로는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가끔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사제간의 정을 쌓아 나갔던 것 같아요. 또한 옛날에 대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초임 때는 컴퓨터와 같은 장비가 학교에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자료들도 밤새워 써서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들이 제가 만든 자료를 보며 조금이라도 공부를 독려한다면 그런 것이 정말 뿌듯했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사는구나. 엄마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겠네요. 고마워, 우리 아들. 또한 어머니는 선생님이 되어 개과천선하여 살고 있는 제 모습을 가장 반기었고 누나는 저를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제야 내 동생이 제 길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누나 말대로 저는 교직 생활을 하며 정말 이게 내 길이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 때도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이 직업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었어요. 또한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면서 인생에서 또 하나의 행운까지 찾아왔는데요. 같은 동료 교사인 선생과도 눈이 맞아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놓을 테니까. 알겠어. 고마워. 갔다 올게. 아내는 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많이 올려놓고 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마음이 참 평화롭습니다. 아내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자녀 교육도 잘 시켰고 선생님 같은 인내심이 많은 여자였죠. 제 성격이 급하고 조금 불같은 반면 그녀는 이해심이 깊고 넓은 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내내 아내에게는 알게 모르게 많은 마음이 감사를 표현되었죠. 그러던 중 인상 깊은 제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제자는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흔히 말하는 불량 학생으로 까막눈 할머니 한테서 자랐고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해요. 또한 형편도 가난해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녀석은 마치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허풍도 잘 떨었고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였다.
거기까지면 좋았을 텐데 학교에서는 밥 먹듯이 떨어지고 선생님들을 골탕 먹이기도 하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당시 학교에서 무섭다고 소문난 나에게 그 녀석을 맡게 되었고 그때부터 녀석과의 전쟁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15살밖에 안 된 녀석이 내게 다가와 당당하게 말했다. 좋은 숙제를 안 했는데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라고 했다. 숙제를 안 한 학생이 학교를 빠져나가면 안 돼. 어차피 학교에서 배울 게 없어요. 내가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잖아. 인마, 너 의지 없어. 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 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 끄라고. 짜증 나니까. 말싸움이 시작돼서 선생으로서 열받았어. 겨우 중학생인데 벌써 학교 싫다 그니까 답답했어. 왜 학교가 싫은 건지 이해가 안 됐어. 넌 대체 커서 뭐 하고 싶어?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학교를 빼먹고 줬냐? 대체 뭘 원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녀석은 계속 반응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사태가 벌어졌어. 옆 학교 학생하고 싸워서 크게 상처받았단다.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옆 학교 선생님과 피해 학생의 부모님까지 모두 우리 학교 교무실로 찾아왔고 피해 학생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해당 학생의 담임 선생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님은 화가 치밀어 있었고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어른답게 나서서 들어선 상황이 급발진하여 극한의 말들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옛날처럼 부모가 없다고 하더라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없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합니다. 지금 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냐고 물으시며 만약 발이 부러져 걷질 못한다면 너희 부모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라고 물으셨고 어머님께 진정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듣자마자 두 청소년들이 서로의 감정이 격해져 싸움을 벌이다가 사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쓰라고 하셨어요. 야, 너 입에 있는 말을 해봐 라고 했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다고요. 성민이 형이 나에게 아이들을 살폈다고 시켰고 안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과 싸우게 되었어요. 어머, 거짓말하는 것 봐. 우리 성민이가 못 살아도 않고 너처럼 부모가 없는 게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하겠니? 선생님, 우리 성민이는 모범생이에요. 공부도 전교 1등이에요. 다들 알잖아요. 저희 어머님. 제가 목격자인 학생들과 관련된 다른 학생들을 찾아가서 다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어봤더니 아이 말이 사실이에요. 성민이가 먼저 민우에게 협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성민이는 잘 사는 집안의 아이였는데 겉은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으로 보였지만 뒷담화로는 아이들을 조종하고 다니는 학생이었나 봐요. 그래서인지 아무리 말해도 피해 학생 부모님들은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녀석을 옹호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대학 처리를 안 해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교장실까지 찾아가서 날뛰었죠. 저는 선생으로서 그걸 막기 위해 부모님을 계속 설득해야 했고요. 하지만 녀석에게도 이 일은 큰 상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날로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기 시작해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서 결국 투약 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감이 들어 기분이 울적했어요. 직접 녀석의 집에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녀석이 사는 곳을 보자마자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녀석이 사는 지하 단칸방은 생각보다 매우 열악했습니다. 할머니는 누워 계십니다. 몸이 불편해 보였어요. 담임 선생님이라고 해요. 할머니는 당황해하며 뭐라도 주기 위해 불편한 몸을 가지고 냉장고를 뒤졌어요. 그러나 슬쩍 봐도 냉장고 안은 꽉 차 있지 않았어요. 할머니 아니야. 괜찮아요. 앉아주세요. 다른 건 아니에요. 민우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요. 민우가 요즘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녀석 이야기를 듣는 할머니는 얼굴이 곧바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시며 입을 열었어요. 에휴, 내가 다 잘못 키워서 그래요. 내가 까막눈이고 못 배운 사람이니 우리 민우가 훌륭하게 못 크는 거예요.
얘 엄마, 얘 아빠는 온다고 하고 부러워지던지 돈도 안 붙이지. 내가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 애를 먹여야 하는데 몸뚱어리가 이러니 그럴 수도 없고 다 내 잘못입니다. 선생님, 내 잘못이에요. 할머니는 말씀하시면서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눈물을 훔쳐왔어요. 아니에요. 할머님,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윈도우. 착한 아이입니다. 선생님. 공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를 먹여 살리겠다고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해요. 그래요. 민우가 신문 배달을 한다고 해요. 할머니로부터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라 되묻고 말았어요. 예, 이렇게 쉬는 날은 어딘가 음식점에 가서 일도 하고요. 나 못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 애가 자기 못 먹고 안 먹어도 난 챙겨줘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잠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예요. 인생을 그려보면 자신을 버린 부모님과 몸이 아픈 할머니를 대신해서 일해야 하는 현실에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받는 처지까지 모든 것들이 민우에겐 상처였을 텐데 그걸 알아주는 어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린아이인 민우는 처참하게 살아나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러한 민우를 혼내버린 제 모습은 너무나 어리석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민호가 들어오더니 땀에 젖은 채로 나타나며 민우를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민우는 놀람을 숨기려 도망치려는 듯한 듯하였지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자 잠잠해졌고 나는 그의 곁에 할머니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우에게 나오라 한 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 왜 학교 안 나오냐? 너 이대로 안 나오면 진짜 대학 처리돼. 안 가요 학교? 음악 안 가면 어쩌려고 중졸도 못한 채로 살려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 인생은 망했어요. 학교 가도 안 가도 똑같아요. 뭐, 나도 너랑 똑같이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자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 같아요. 가난했던 윤희은 시절 사업가의 꿈을 품었지만 사업 실패로 방황하여 술만 마셨던 세월. 그러다 겨우 정신 차리고 이 길을 택해 보람차게 10년 이상 살아온 지금까지의 긴 이야기였지만 녀석은 잘 들어주었고 내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녀석에게 한 말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희망은 있으니까 희망을 결코 잃지 말고 너는 잘하고 있어. 당당하다. 다음 날 녀석이 학교에 나왔어요.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학교에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내가 피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를 설득함으로써 퇴학을 당하지 않았어. 녀석이 학교에 다니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교사인 나는 잘한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어요. 녀석의 졸업식 날에는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하여 꽃다발을 전해주었어요. 민우야, 선생님은 널 어디서든 응원한다.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난 알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제 말에 믿음을 갖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민우가 졸업한 후에도 가끔 생각이 났습니다. 웃음이 나오기도 했고 때로는 민우가 살던 단칸방과 땀에 젖은 그 모습이 떠올랐을 때 애틋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민우는 조금씩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한 기억 속으로 잊혀져 가고 저는 단지 선생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본분에 충실하고 있던 제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일이 생겨 말았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던 중 저의 동창 중 한 명이 사업을 제안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이 사건을 생각하며 낯질하고 있어요. 마치 악마가 손을 내밀거나 다름없었어요. 알다시피 이 사안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단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게 되었죠. 여기 회사에 일단 투자해봐. 진짜 몇 년 안에 투자금이 돌아온다고 해. 몇 년도 아니라 진짜 1년 안에 돈이 돌아오니까. 하지만 위험한 투자는 하기 싫어. 아이도 있는데 무슨? 아이가 있으니까 더욱 더 해야지. 선생님, 월급 얼마씩 되나요? 이것부터 알아봐야겠다. 진짜, 나를 믿어줘. 동창은 잠시 금융업계 회사에서 꽤 높은 직급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서 친해진 친구였어.
근데 술자리에서 그 투자권을 알려주면서 꼭 반드시 잡으라고 했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계속해서 고급 정보라고 하니까 혹하게 되었어. 그럼 너 믿고 하는 거야? 하고 했더니 그래, 해보라니까. 진짜 비터벅.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하고 투자했지만 일명 대박건이었어. 동창의 말대로 투자한 돈은 떼돈이 되었어. 혹시 몰라 3천만 원 정도만 투자했는데 그게 아까울 정도였어. 그 이후로부터 쉽게 돈 버는 맛에 빠져들었어. 정확히는 돈을 만지면서 선생님으로 살아오면서 잊고 있었던 성공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교직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일상적인 삶에 조금씩 지루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을 통해 생겨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욕망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제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고 느껴졌는데 그런데 아내의 강한 반대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학교에서 활동하면 교장이나 할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것을 마지막 기회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요.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을 할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다. 더 나아지면 사업도 못 해낼 것 같아. 나한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돼.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말썽 안 부린 성실한 남편이었잖아. 난 싫다고 하는데 정말. 아, 제발. 여보, 부탁할게. 여러 날을 빌다가 마침내 아내는 저를 끈 채로 말했다. 그래? 허락해주겠다. 대신 1년 동안만 해봐. 그러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할게. 고마워, 여보. 아내의 허락을 받은 후로는 마음 편히 사업 아이템들을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머릿속에 아이템을 고민했을 때만 학교에 출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서 두 개의 직업을 동시에 맡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결국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회사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잘 운영되었습니다. 제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의 열정만큼 패기가 넘치는 것은 좋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혜도 생기고 인맥도 있으니 그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거래처들이 조금씩 우리 회사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저작권을 알려준 친구의 도움으로 몇몇 계약도 따내게 되었습니다. 순풍에 달린 듯 상황이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는 점차 오만함이 생기더군요. 1년이 어떻게 지나가 버린 걸까요? 이제는 설렁설렁 회사에 출근하고 나를 위해 헌신해주는 아내에게도 배려 없이 굴었습니다. 당신, 요즘 술자리가 너무 잦은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속이 찢어질 것 같아요. 예전엔 안 이랬는데 왜 나한테 이러라고 저러라고 해? 사업하다 보면 이런 술자리는 피할 수 없는 거요. 알겠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게 어렵나요? 아, 머리가 아파서 왜 그런지 잘 알 거니까 말 걸지 마세요. 그나저나 해장이라도 시켜드릴게요. 콩나물국 한 그릇 끓여 드릴까요? 아내는 그런 나의 모습에 점차 질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모르는 채로 잘 되는 회사를 흠모하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시 제 머릿속에는 이 회사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그냥 막연한 것에 불과했고 그에 따른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우리와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다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건방진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잘해줄 때는 언제나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 필요 없이 그들 말고도 다른 거래처가 많으니 그냥 업무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제 이런 건망증과 오만한 태도는 어느새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일부 직원들은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어요. 그런 것이 당연하죠. 회사 월급이 조금씩 밀려 시작되었으니까요. 저를 믿고 남겨준 직원들은 밀린 월급까지 감내하며 회사의 성장을 기대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상황을 깨닫게 된 저는 거래처를 방문하고 동창을 찾아뵈봤지만 모두에게 문을 닫힌 채로 만나게 되었죠.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현실은 더 이상 추락할 것이 없어 보이고 저는 그 바닥을 기어다니며 그때서야 지난날의 오만함을 후회했습니다. 또 회사가 망해 빚이 생겨 그 빚을 갚지 못해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는 모아두었던 돈을 빚을 갚는 데 써버린 후 제게 선언했어요. 음악, 여보. 나는 친정에 있을 거예요. 아내는 친정으로 떠났어요. 나 망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내게 느낀 실망이 이미 한계를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요즘 변한 것 같아. 진혁이에게 연락해 요즘 아빠 소식 없다고 궁금해했는데 저번에 진혁이 생일도 그냥 지나쳤고 연락할 거니까. 전에도 말했잖아. 왜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해? 나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 나한테 연락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아내는 번번이 돌이키고 있어도 벽에 외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듣지 않았으니까 아내가 떠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냥 떠나가서 홀로 남겠지. 실패한 피부와 쓰라림 때문에 겪는 비참함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순간 소주병이 눈앞에 하나 보였고 나는 그것을 든 채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병을 마셔도 취한 줄 몰랐고 오히려 정신이 더욱 선명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나가 소주병을 사와 마시고 또 마시며 그 패턴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술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고 어느 순간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3병 이상을 마시면 시야가 흐릿해지는데 그것이 겨우 현실로 돌아오게 했었습니다. 명백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일이었고 몇 년 동안 폐행처럼 살아가다 보니 아내를 붙잡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아빠가 있어요. 아빠.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소리쳤지만 돌아가라며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폐인으로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을 자식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취해 있었는데 아내는 저를 보자 울부짖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 거냐?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아요? 내가 뭘 더 얼마나 기다려줘야 하는 거냐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그 소리에 퍼뜩 정신이 깨었습니다. 처음으로 술병을 들고 있는 나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미안해요. 만약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 없다면 난 당신과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아내가 경고했지만 그런 말을 하고 돌아섰을 때 제 정신은 아득해졌어요. 다른 것을 모두 잃더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전부인 제 남은 가족이라서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제 발로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병원들을 몇 군데 검색했더니 가장 전문적이고 좋은 곳을 찾아서 남은 돈을 털어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정신병원 생활에 적응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제 사업이 망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섭기도 했었고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에게는 다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을 겪어 정신이 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